중년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됐습니다. 여대생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실종된 여대생 노모 씨의 것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논바닥에서 25살 송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문 실종 사건으로 전국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도 일대에서만도 한 달 사이 4명의 여성 실종자가 발생했다. 때문에 전대미문의 화성 연쇄살인을 떠올리는 실종의 공포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리얼스토리 뮤팀에는 한 통의 제보가 전해졌다. 이에 제작진은 서둘러 이윤희가 사라진 그곳 전주로 향했다. 과연 전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착하자마자 제작진의 눈에 띈 것은 한 승합차. 사방에 실종 관련 문구가 어지럽게 붙여진 차량 옆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실종자 이윤희의 아버지. 그녀가 다녔던 대학 앞 정문에서 아버지는 홀로 기다림과 싸우고 있었다. 2006년 6월 6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작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의 모대학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이윤희는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조별 실습을 마친 후 40여 명의 수의학과 학생들은 6월 5일 저녁 학교 근처에서 종강 모임을 갖고 있었다. 경찰 수사에 의하면 모임 이후 이윤희는 새벽 2시경 같은 과 남학생의 배웅을 받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원로까지 걸었다고 한다. 이후 집 앞 주유소에서 동행했던 친구와 헤어지고 골목을 혼자 걸어 들어갔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과연 이윤희,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에 제작진은 관할경찰서의 이번 실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를 만나보았다. 행적수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적수사를 해보니까 이 학생이 수의학과 마지막 7주차 동물 수술 실습을 마치면은 수의학과 전체가 회식을 한답니다. 회식을 하니까 6월 5일 22시경에 저 대학교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다음 날 제작진은 그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수의학과 대학을 찾았다. 사건 발생 7개월째, 마침 학교에서는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다. 관할경찰서의 실종사건 담당 형사와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수사는 이루어졌다. 7시 이제 넘어서 끝나고 저녁 먹고 이제 가서 거의 이제 10시 가까이 돼가지고 술집 가서 마시고, 제가 봤을 때까지는 윤희는 이제 되게 재밌게 잘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윤희가 술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안 마신 것 같은데. 당시 그곳은 수술 실습이 끝나고 학생들이 저녁 식사 이후 밤 11시경 2차로 찾은 곳이었다. 이날 종강 모임은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고 실종자 이윤희 역시 약간의 술을 먹은 상태였다. 함께 있었던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화장실을 윤희가 제 옆에 있을 때는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간에 한번 갔다 옆자리 오면서 장난식으로 그냥 네가 따라왔었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저도 장난으로 내가 널 왜 따라가냐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당시 이윤희는 3번에 걸쳐 화장실을 다녀오고 무슨 일인지 가방까지 놔둔 채 황급히 모임 장소로 뛰어나왔다. 뛰길래 제가 했는데 왜 이렇게 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그냥 서가지고 보라. 그러니까 그게 코너라서 쓴 건지 말 그대로 아니면 제 얘기를 듣고 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웃기고 오면서도 그냥 이제 수술을 했던 얘기 좀 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동행한 남학생을 돌려보낸다. 데려다 줬었어요. 그날은 그냥 가방 주라고 건너가라고 이제 제가 반대편인 거 아니까 해가지고 제가 또 억지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라 그러고 주는데 이제 저는 하던 거 안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서 확인만 한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배웅했던 남학생은 먼 발치의 이윤희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시간은 새벽 2시 35분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6월 5일 새벽에, 그러니까 6월 6일 새벽에 없어지고 6월 6일 날은 이제 연락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그날 술도 많이 마셨고 전날 늦게 끝났고 그러니까 뭐 쉬겠지 하고 연락 뭐 안 오거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뭐 7일 날은 수업이 있었어요. 그냥 오전에 수업이 있었어요. 네, 안 나와가지고 그런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윤희가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럼 찾아가 보자. 누가 이런 제의를 했어요. 2006년 6월 8일 12시경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119와 지구대가 출동했을 당시 사건 현장에는 특이점이 없었다고 한다. 그 개방했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거기에 애완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저분했으니까 저희는 윤희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청소를 시작했죠. 좋은 거 같은데? 실종자 이윤희가 살았던 학교 앞 실제 원룸을 찾은 제작진. 이곳은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고 주변의 건물들은 협소한 공간에 붙어있는 원룸촌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3층에 위치한 이윤희의 방으로 올라가 보았다. 방 안의 거울과 책상, 서랍 등 대부분 실종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 29, 10년 가까이 대학 공부를 했던 그녀는 그 누구보다 꿈이 많았다고 한다. 성격은 굉장히 쾌활해요. 쾌활하고 항상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친구는 이렇게 많은 친구도 그렇게 뭐 덜 사귀고 그러지 않아요. 참 꼼꼼하잖아. 참 글씨 쓰는 거 이런 것 봐도 뭐 그렇고 참 아까운 놈이에요. 따지고 보면 참. 4년 전 수의사가 꿈이었던 이윤희는 이곳 전주로 편입을 하고 이제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둔 졸업반이었다. 주변 친구들에 의하면 집을 떠나 지방에서 공부를 했던 그녀는 스스로 학비를 벌며 그 누구보다 밝고 착실했다고 한다. 성격은 되게 밝은 편이에요. 별로 자기 얘기도 잘하고 뭐 별로 숨기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되게요. 활발하고 탈탈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돌연 실종된 이유는 무엇일까? 실종 초기 경찰은 그녀의 실종이 자의에 의한 단순 가출인가 아니면 타의에 의한 납치인가에 대한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시작했다. 따라갈 사람도 아니고 설득당해서 따라갈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나 뭐 자기 언니나 뭐 이런 형제간에 무해가 참 보통 적이 아니에요. 실종 당시 원룸에서는 방 안의 물건들이 파손된 흔적이나 누군가가 침입했을 법한 단서들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스스로 원룸을 나간 것일까? 먼저 단순 가출이라고 가정할 때 금전적인 요인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뭐 넉넉 할 것까지는 없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데 보통 거의 한 3-4개? 많이 하면 4개까지 하고 아니면 어쨌든 2-3개는 항상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자기 용돈 쓰고 이렇게. 금융계좌랑 전주 그 10개 카드 15개 시중은행 지방은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수사를 하였죠. 금융계좌에서 당사는 이성 문제로 인해 집을 떠날 가능성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동생이 여대에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남자를 막 사귀고 막 그랬던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다 남자애들이 다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동생들처럼 대해주고. 남자애 만나는 애들이 저하고 저 윗학년인데 저희 동기 한 명 있어요. 그런 정도? 그리고 같은 조 남자애들. 일반적으로 실종 사건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 가출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 가출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다. 다 가능성 있는 얘기는 다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윤희가 어디 갔을까. 이렇게 곧 종강이고 곧 국가고시도 있는데 얘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어디 갈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타이에 의한 납치의 가능성은 없을까?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여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 이곳에선 성도착증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출몰했다고 한다. 취재진은 원룸 근처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주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가끔 저거 밤길이 아니라 낮에도 가끔 그 뭐라 그러죠? 바바리맹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한 작년까지만 해도 여 앞에 삼거리에 가끔 한 번씩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바바리맹이라 뭐라고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돼. 이 여 앞에 그 있잖아요. 그 공터처럼 조그맣게 있는 거기서 남자 혼자 낮인데도 이렇게 여자를 지나가고 혼자 자유행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까지. 그래요? 네, 그런 경우. 늦은 시각, 그것도 새벽 2시경에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했다면 주변에 목격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에 제작진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해보았다. 저기요,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하세요. 저희 TVN 무슨 이유인지 학생들은 취재진의 인터뷰를 완강히 거부했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좀 죄송해요. 며칠 지났어요. 처음에는 얘가 이제 이 근처 우범자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돈이나 좀 내놓으라고 이렇게 협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일체 전화도 없고 뭐 아무 소리 깜깜소시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또 더구나 또 인터넷에 성추행 112에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윤희는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112와 성추행을 검색했다고 한다. 이에 제작진은 곧바로 수사 기록이 있다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수사 결과 실종일인 6월 6일 새벽 2시 58분경 이윤희는 원룸에 들어와 3분간 인터넷 접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성추행. 이거 어떤 남학생이 여자 엉덩이를 살짝 건드린 모양이던데. 그 여학생이 자기 주사대를 때렸다. 자기는 성추행한 것이 없는데 그 내용이고. 이게 지금 윤희 학생이 찾았던. 네, 썼던 거. 여기는 어떤 여학생이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서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 그런 내용 두 건이에요, 이게 두 건. 첫 번째 의문점, 그녀는 왜 성추행과 112를 검색했던 것일까? 실종 당일 종강 모임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교수를 포함 40여 명의 학생이 모여 새벽까지 이어진 종강 모임. 함께했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윤희 양의 평소 주량은 1700cc. 그날 마신 술의 양은 맥주 서너 잔이 전부였다고 한다. 즉 화장실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윤희 양은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즐겁고
즐겁게 보내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옆에서 팔씨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되게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보고 따라왔었냐 웃으면서 한 얘기면 그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이제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지나가는 뭐 그런 게 보였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작진은 실제 종각 모임이 있었던 장소로 가보기로 했다. 대학가에 즐비한 가게들 사이로 실제 회식 장소가 보였다. 건물 2층에 위치한 호프집은 일반 가게와는 다를 바 없었는데 방학 기간이라서인지 늦은 시간인데도 가게 안은 조용했다. 이어 성추행이라는 의문점을 낳았던 문제의 화장실을 열어보았다. 하나의 공간에 벽을 사이에 두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용하는 구조의 화장실이었다. 그렇다면 이 좁은 화장실에서 실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실종 사건에 수많은 의혹을 남겼던 인터넷 검색. 과연 이 회식 장소와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단지 성추행 관련됐던 인터넷 검색한 내용이 과연 그 회식 장소에서 너 화장실에서 나 화장실까지 나를 따라갔느냐? 또 집 방향으로 여러 가지 좀 100m 이상 뛰어갔던 점 그런 것으로 혹시 연관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수사를 했는데 다시 그 당시 그 교수나 학생들 대부분 알리바이가 다 성립되고.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실종 사건 당시 이윤희는 모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프집에서 황급히 뛰어내려왔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3분간 성추행과 112를 검색한 뒤 1시간여 정도 지체하다 4시 1분에 컴퓨터의 전원이 완전히 꺼졌다고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 정황에 의해 당시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본다면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했을까? 하지만 그 어떤 사실조차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윤희는 실종 3일 전 집 앞 도로에서 핸드폰과 지갑 등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러니까 6월 3일이다. 나 핸드폰 잊어먹었다고 전화를 왔더래요. 핸드폰 잊어먹었다고. 내가 날치기 당했다고. 따로? 이 발신 통화 내역은 전체 89건이에요.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당시 이윤희의 통화 내역서에는 6월 2일 이후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 사건 현장이 사라졌다. 제작진은 현장에 있었던 4명의 친구들을 모두 만나보기로 했다. 학교 쪽에 어차피 제가 지금 네. 원룸이 학교 쪽에 있거든요. 첫 번째 친구 A군. 그러니까 어느 분이세요? 예? 두 번째 친구 B양. 세 번째 C군.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친구 D양. 이윤희 양이 실종된 이후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을 이 4명의 친구들은 이윤희와 4년 동안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절친한 친구이자 실종 당시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후 모든 사건의 정황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6월 8일 최초 실종 신고 이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이윤희의 방안 모습이다. 하지만 방안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하다. 잠을 자려고 보니까 이불이 없어요. 이불. 그 이불 어디 갔나 하고 저 세탁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불이 빨아져 있는데 이불을 들고 꺼내고 보니까 이불 밑에 수건 4장하고 얘 입었던 팬티 하나하고 이게 남았어요. 방 안에 있던 테이블이 사라졌다. 상이 없어요. 상이. 각졌어요. 성추행하고 112를 검색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연관해서 혹시 또 이 상으로 어떻게 뭐 얘를 내리친 그런 거 아니라 겁이 나더라고요. 당시 이윤희가 실종 전날까지 사용했다는 테이블은 관할 경찰서에서 자신의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리기라도 하듯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이태이블은 실종 사건 며칠 후 원룸 근처 쓰레기 더미 속에서 4개의 다리가 모두 분리된 채 발견됐다. 그 당시에는 지구대 직원들이 출동을 했었거든요. 출동을 했었기 때문에 문을 따고 들어갔다 해서 현장을 훼손할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은 들어가들 안 했으니까. 당시 현장을 처음 목격한 4명의 친구들은 이윤희의 실종 사실을 경찰과 부모님에게 알린 뒤 서둘러 방안을 청소했다고 한다. 막 똥도 묻어있고 오줌도 묻어있고 그래서 좀 너무 더러워서 순간 그러니까 저희는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손이 오고 계시다고 그래서 좀 대충 이렇게 쓰레기라도 주워두려고 청소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때 현장을 그냥 그대로 보존만 했더라면 이거 사건은 벌써 해결됐어요. 치우지 말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아무도 손 안 댔을 텐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 제가 원망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만 정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절대 안 그랬죠. 안 치웠죠. 당시 이윤희 실종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를 만나보았다. 아버지가 신고한 것이 6일날 이게 실종이 됐는데 9일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건 해결은 제가 봤을 때는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3일 정도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다 그러면 충분히 그 은폐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모든 범죄 수사의 가장 기본은 현장 보존. 하지만 이번 실종 사건은 현장마저 실종된 상태다. 실종 당시 현장 보존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어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피비린내가 났다 어쨌다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눈으로 시험도 해봤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족발을 먹다 보면은 새우젓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좀 며칠 지나면서 좀 상해가지고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한 것이지 어떤 사건을 현장을 훼손하기 위해서 청소한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 베란다 창틀에서 뭐 담배꽁초 하나가 있었는데 실종 사건 며칠 뒤 윤희의 집안에서 담배꽁초 하나가 발견됐다. 혹시 그것이 어떤 유일한 단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참 아쉬움도 있긴 있는데. 취재 결과 이윤희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곳에서 담배를 피웠을까? 담배꽁초를 딱 봤을 때는 뭐 실종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뭐가 딱 있으니까 그냥 이거 엄마가 보면 화내겠다 그래서 그냥 버린 건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죠. 실종일인 6월 6일 새벽 모임 장소를 나와 집 앞까지 이윤희와 함께한 사람은 바로 그녀의 친구 A군. 이윤희를 마지막으로 원룸까지 배웅했던 그는 실종자와 어떤 관계였을까?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어보면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귀거나 막 이런 거. 네, 사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 뭐 영화 보러 가거나 어디 다른 데 가더라도 우리과 사람들이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거기가 언덕식으로 돼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골목이거든요. 올라가서 있다가 이제 힘든 거를 따라가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저는 이제 돌아왔거든요. 윤희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다는 A군.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같이 해봤거든요. 앞에 걷게 하고 너 그럼 뒤에 그날 했던 것처럼 해봐라 그랬더니 거의 그걸 쫓아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 쫓아가는 게 발을 들고 윤희가 그러니까 못 느끼게 살금살금 쫓아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진짜 막 뛰어갖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종자 가족과 A군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제작진은 실제 이윤희와 A군이 걸었던 집 앞 골목길을 걸어보기로 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두컴컴한 골목길. 가까이 걷지 않은 이상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와도 좀처럼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다. 네, 옆모습을 등 색깔을 본 건 아니고 옆모습을 확실히 봤어요. 가족들은 또 다른 주장을 제시했다. 평소 A군이 이윤희를 친구 이상으로 짝사랑했었다는 것. 이로써 가족들의 의심은 더 증폭되고 있었다. 동생에 대해서 쓴 수첩이 있는데 제가 이제는 그거를 집에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냥 가져왔어요. 말도 안 하고 너무 놀래갖고 가져와서 형사님들한테 드렸는데 윤희네요. 언니분이 집에 오셔가지고 저녁 쓴다고 제가 밖에 분식 나갔던 사이에 집을 많이 뒤졌나 봐요. 저도 모르게 경찰 쪽에 뭐 제 물건들이 다 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월요일이면 월요일 윤희의 뭐 심리 상태가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였다. 일단 딱 쓰고 오늘 머리는 풀렀고 귀걸이는 어떤 귀걸이 그래서 귀걸이 모양 그리고 한 몇 개월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그때 한창 애들이 다이어리를 쓰는 게 습관이 있었어요. 스케줄 잡고 뭐 그날 공부할 거 뭐 하고 하는데 막 그것도 그냥 그날 뭐 입고 왔었네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걸 적어놨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집에서 어디서 찾으셨나 봐요. 머리 빗으면 집이 머리카락 천지요. 안 주워. 그런 게 가는 주워다 지네 집에다가 다 뭉쳐서 다 포장해서 놓다시피 탁탁탁탁 정리해서 놓고. 굳이 따지자면 저도 윤희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윤희랑 같이 영화 갔다 오면 영화 티켓도 모아놨고 뭐 다른 건 별거 없는데 이제 윤희가 좀 줬었던 것들 모아놓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또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찰분들이 뭐 갖고 있냐고 이런 거 갖고 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안 좋게 되게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좋아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집착이니 스토커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막 하시면 저도 어떻게 말씀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단지 그녀가 좋았기 때문에 했었다는 행동들이라는 A군의 주장은 실종 이후 하나의 큰 파장이 되어버렸다. 어찌됐든 그 남학생이 이윤희 학생을 뭐 스토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집요하게 따라다녔고 다른 남학생은 쉽게 말해서 넘보지 못할 정도 그 정도로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남학생이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또 목격자라고 자기가 진술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남학생은 상당히 우리도 관심 있게 보긴 보지만은 그 가족들이 주장하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직 밝혀낸 부분은 없습니다. 딸이 실종된 이후 이곳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노부부. 이거 저 번호 알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뜯어서. 가족들은 오늘 하루도 딸의 무사귀환만을 바라며 이윤희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는 상태에서 의혹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다. 그날 입었던 옷에 이거 피가 엄청나게 묻었다고. 피 많이 묻었다는데 어디 묻었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고 그냥 뭐 말로만 해도 맨날 뭐 상의에 그냥 묻어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본격적인 과학 수사가 착수되고 조사 도중 실종 당시 A군이 입었던 티셔츠에서 혈흔을 발견한 수사팀. 처음에 다량의 피가 묻어있다고 그렇게 부모님들께 주장을 했어요. 다량의 피가 묻어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소량이다 보니까 이 피에서 혈액형 자체도 우리가 추출을 못했어요. DNA 자체도 추출을 못했어요. 이 비교 분석을 하는데 이 소량의 피다 보니까 비교 분석을 하는데 이 피가 전부 다 사용되어 버린 거예요. 당시 국과수에서는 A군의 티셔츠에서 소량의 피가 발견되었지만 분석 결과 이윤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주변에서 이제 제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걱정을 해주는 건데 저보고 어떻게 또 하라고 하는 게 너무 그게 힘들어요. 진짜. 근데
제가 아니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가서 하고 말아요. 근데 저도 제 길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학교에 있으려고 했는데 정말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여기 있어서 좋을 게 너무 없어요. 진짜 지금 제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상황이 너무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3의 인물로 인한 실종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뭐 평소에 윤희를 눈여겨봤다던가 아니면 그거는 또 모르는 거니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 만나러 갔을 것 같은 생각이 제일 많이 들긴 들어요. 그럼 누가 미리 사전에 말을 해놨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도 경찰 수사에서 처음에 다들 그 시간대에 어디 있었는지 확인만 제대로 해놨으면 뭐 대충 유추가 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컴퓨터 성추행 검색과 사건 당시 사라진 테이블, 당시 밝혀진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사건은 단순 가출이 아님이 입증됐는데, 이후 경찰은 원룸 주변에 거주하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이윤희에 대한 별다른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원룸 주변의 인물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 이에 제작진은 원룸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다. 원룸을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또 다른 건물에선 놀랍게도 이윤희의 방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장시간 머물렀던 흔적도 함께 있었다. 만약 면식범에 의한 납치였다면 실종 당일 새벽 어떤 인기척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네,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새벽에 6시인가 그때 그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앞집 여자 부모님이라고 해서 혹시 뭐 인기척이라도 들었나 해가지고 전 그때 날 새고 있었으면서도 전혀 뭐 못 들었거든요. 여기서는 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안 들리고 그래요. 취재 도중 제작진은 실종 당시 착용했던 이윤희의 가방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특이하게도 그녀의 가방 안에는 동물용으로 보이는 마취제와 여러 개의 주사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 여기고 경찰진조차 다루지 않았던 마취제. 무대에 있던 가방. 약품이 다 들어있다. 네, 이거는 다 그거예요. 위장약이랑 진토제, 구토 막는 거랑 없어진 날 가방만 집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집에는 없었어요. 네,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며칠 전에 왜? 이거는 국소 마취제예요. 이걸로 전신 마취는 안 될 거예요. 국소 마취제고요. 마취제를 누가 가져갔어? 경찰이? 조그만 거 경찰이 가져가셨나? 모르겠어. 나는 너가 마취제지. 촛불에 마취제 두 병. 사진 찍은 게 있었잖아. 이만한 건데 이거 50ml. USB에서인가? 그거 왔어.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남아있는 건 좋고 제가 그 새 것만 병원에 갖다 놨거든요. 다시. 그럼 처음에 있었던 맛은 뭐 있어요? 그건 안 되는데. 오빠랑 말씀. 이게. 처음에 봤을 때. 근데 그건 좀. 그래요? 말을
지금은 이제 금지가 돼서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동물병원에서도 그걸 이제 안 써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좀 이제 그 마지막 무렵이라 남아있던 게 유통되고 이제 그랬던 무렵이라 있었거든요. 있진 않았죠. 네, 그 새 거였어요. 새 거 한 통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남았다는 건 그것도 네, 같은 종류였는데 그 쬐끔 남은 거는 남겨두고 새 것만 치웠거든요. 조금 남은 거 조금 남았다는 거는 어떤 게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케타민. 네. 저는 케타민 건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썼단 말이잖아. 동물 마취제인 케타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미 여러 범죄에 사용된 바 있고 그 유통 또한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이에 제작진은 이윤희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로 향했다. 이윤희의 가방 안에 있었던 케타민은 과연 어디서 혹은 누구로부터 얻은 것일까? 수술 끝나고 일정 조별로 만났을 때 경찰은 마취제에 대해 재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네,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실 마취제 있는 거 보고 놀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제작진은 그날 실종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케타민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냥 원하는 게 준 거예요. 그거. 제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말을 어떻게 예쁘게 꾸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 당시 이윤희의 가방과 집안에 있던 마취제를 들고 제작진은 동물병원을 찾아가 보았다. 요거는 마취제고, 네. 요거는 국사 마취제. 그 일반 혹시 학생들이 이거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구만 구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성 의약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동물용이지만 럼프는 이게 원래 사슴 뿔 잘릴 정도에 맞춰시키는 거야. 시중에 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사가지고 사람이 맞아 죽으면 어떡할 거야? 책임을 누가 져?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제작진은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 향했다. 케타민 제제가 동물용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게 케타민 향정신성 의약품 제2군에 해당되는 약물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케타민은 2006년 2월 17일 마약류로 규정. 그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절대로 소지해서는 안 될 위험한 의약품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저희들도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여기 뭐 다른 데도 철저히 통제를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부족할 거 아니에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금고 안에 넣어놓게 돼 있어요. 실습이 있었고 실습 이후에 그게 가방에서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직접 본 게 아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술도 한 잔 먹었겠다. 좀 그런 거로 피곤해서 이렇게 있을 때 저 주사 한 대 주면 그냥 뻗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깨어나면 죽는 거지. 그렇게 해도 또 죽일 수도 있는데 그니 또 마취제가 막 약각도 저가 다 있고.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째. 오늘도 실종자 이윤희의 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리고 애타는 부정은 오로지 딸이 무사귀환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여기 서서 이게 시위하기도 참 미안해요. 학교가 무슨 뭐 죄가 있습니까?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나와 있는 거지. 열평이 채 안 되는 딸의 방. 이곳에서 가족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는 딸 생각에 밤을 지새우기가 일수라는데. 비 맞아서 헤어지면 뜯어내고 밤에 와서 또 다시 쓰고 그게 일했어요. 그게 몇 개월 동안 참고 기다리고 또 참아왔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도 기다렸다. 달력에 공표도 그려보면서 100일도 기다렸고 가슴을 조여가며 추석 명절까지 잘도 참아왔건만 모두가 다 헛된 기대였구나. 수의사가 되고 싶은 딸에게 좋은 배필을 맺어주고 싶어 했던 부모님. 30살이 다 된 딸을 이제 와서 이룰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데. 딸을 잃을 줄이야. 7개월째 애만 태우며 맞는 새밑이 한없이 답답한 가족들은 깊은 한숨만을 토해낸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방법조차 찾지 못한 채 가슴에 굴레를 안고 생사도 모르는 딸을 찾아 헤매는 실종자 가족들. 네, 과거에는 이제 나이가 어린 이런 아동들이 많이 이렇게 실종이 되거나 미아로 발견되거나 했었는데 최근에는 성인 실종이 급증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신고된 성인 가출만 32,879건.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90여 건이 접수된 셈이다. 연약한 아녀자, 즉 부녀자나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는 아동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인명살상의 범죄는 적어도 용서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어나게 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적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작정 실종된 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족들. 아빠로서 그 딸한테 참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한 기억을 내가 기억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내가 어느 아빠보다도 참 내 딸을 사랑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제. 많이 생각나죠. 뭐 특별한 기념일 같은 날. 저 친해지지도 못했고 또 챙겨주지도 못해서 그냥 생각도 있고 또 도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없었으니까. (1994년) 무고한 시민 5명을 살해한 지점파 검거, 2004년 21명의 여성을 살해 후 암매장한 유영철 검거.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살인의 악몽. 최근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린 희대의 살인마가 검거됐다. 피의자 정모 씨는 2007년 12월 25일 오후 6시경 엄주 및 본드를 흡입하고 주거지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2명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작년 12월 25일 안양에서 실종된 어린이는 82일 만에 토막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숨을 안 쉬고 있게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미쳐가지고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주민들은 분노했다. 부모 왜 못 가게 했냐고. 범죄를 왜 보호하냐고요. 누구는 살려놓고 잘라지게 해야 돼. 저 엄마 날마다 와서 우는 거 보세요. 왜 저 빈집에 와서. 혜진이 엄마는 맨날 혜진이 엄마 여기 맨날 와서 울어요. 마스크 벗기고 얼굴 비춰. 현장에 도착한 희진영의 어머니. 범인을 보자 분노는 더욱 크게 달하고 자신의 딸을 무참하게 살해한 범인 앞에서 그 어떤 부모가 이성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런 단서도 없이 미제로 남을 뻔했던 안양 초등학생 실종살인 사건. 실종 82일 만에 용의자 검거. 과연 어떻게 범인을 잡았고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작년 12월 25일 오전 집에 있다 외출한 이혜진, 우예슬 두 어린이. 여느 때와 같이 놀이터에서 만나 함께 놀던 두 아이는 놀이터 인근의 CCTV에 찍힌 모습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사라졌다. 이날 밤부터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은 두 아이가 사라진 장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실종 한 달, 두 달, 80일이 넘도록 용의자는 물론 아이들의 행적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 가운데 실종 82일째 되던 날 수원 호매실 나들목에서
어린이로 추정되는 토막난 사체가 발견됐다. DNA 검사 결과 사체는 바로 사라진 이혜진 양이었다. 살인마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된 어린 영혼.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던 가족들은 말문을 잃었다. 혜진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장례식. 딸의 처참한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엄마. 죽음과 실종이란 단어조차 낯선 아이들은 혜진 양을 눈물로 보냈다. 혜진 양의 시신 발견으로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수사. 살인 현장엔 반드시 증거가 남는 법. 미궁에 빠졌던 수사. 살인 현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수사를 시작했다.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어떻게 프로파일링 되었을까? 시체를 실내에서 절단하여 차량을 이용 안매장한 수법으로와 혼자 사는 독거남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안양 68동 독거남 68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 혜진 양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후미진 야산. 평소 이 장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했다. 뭐 그냥 우리 집 오는 고객인데 네. 같은 경상도 사람이고 사람들이 순하더라고요.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서 원한이 아닌 아동 성범죄자로 용의자를 접혔다. 소위 말하는 그 성도착에 의한 그 영아 살해 사건의 전형입니다. 아동에 대해서까지 그 자기 자식 같은 아이들까지도 희생양으로 삼는 아주 극단적인 그 악마적 그 성도착적 살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 결과 경찰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정 씨를 안양 초등학생 실종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했다. 한달 비워봐요. 자신의 딸을 무참히 죽인 범인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한 걸음에 경찰서로 달려온 혜진이 어머니. 과연 정 씨가 두 어린이를 무참히 죽인 살인마일까?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부모가 이혼을 하고 계모설화에서 자라 언제라도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 성장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 세 사람의 여성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하였으나 마음을 준 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시련을 당한 후 그 여자에 대한 경멸감과 멸시, 타인에 대한 정오가 생겼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평소 정 씨가 자신의 심경을 기록해오던 블로그에는 여자친구의 죽음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안양에서 혼자 살고 있던 정 씨의 집. 낮에는 컴퓨터 수리공,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도 거의 없었다. 이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라거나 이런 생각은? 그거는 모르죠. 평소에는 그런 의심이 갈거나? 저는 그 착한 사람이니까요. 조용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조용. 사람을 믿지 못하겠네요. 바지에 벌기는 얼굴 좀 미남형이에요. 자, 얼굴 배 나오고 좀 뚱뚱하고 한 1m 한 70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리고 그 사람 사람을 죽였나 싶어요. 정상적인 직업도 없이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그걸로 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없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좀 경시당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수의 사람들은 정상인들은 극복할 대상으로 보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조건들을 전부 다 자기를 오굴제는 자기가 공격하고 타부시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 겁니다. 또 정 씨가 최근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부녀자 실종 사건 중
군포 전화방 여주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확신을 줬는데 군포 부녀자 사건 때 실종 사건 관련해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랐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 그런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던가 불을 지른다던가 또는 유기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서 뭐 흩어놓는다던가 하는 거는 초범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술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안 죽었다니까.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정 씨. 그가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정 씨의 집은 피해 어린이의 집에서 각각 50m와 15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기에 실종 장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시체를 살해하고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정황이 프로파일링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그것만으로 정 씨를 용의자로 확신하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그때 실종 당시 정 씨가 대여했던 렌트카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정 씨가 빌렸던 렌트카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만약 이 혈흔이 실종된 두 어린이의 것이라면 이젠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용의자가 렌트카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렌트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하여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 실종자들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심증만 있던 중 확실한 증거가 나와 3월 16일 어머니 집에 도피해 있던 정 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정 씨. 렌트카의 혈흔은 교통사고의 흔적이라고 했는데 나를 잘하고 나 잡아! 나이 잡아! 교통사고 나고 나서 그 혜진이하고 예슬이 바로 죽었나요? 예. 정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렌터카에 분명 교통사고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렌터카를 더욱 샅샅이 뒤져보는 수사진. 외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으면은 손해배상을 했던가 뭐 했겠죠. 또다시 발견된 두 번째 증거. 더가? 어디 조금만 더. 예. 아이들의 시체를 토막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날톱이 정 씨의 집 밖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어렵게 발견된 세 번째 증거는 정 씨의 욕실 벽면의 작은 혈흔. 혹시 살인 후 이곳에서 시체를 처리한 것이 아닐까. 예상대로 유전자 감식 결과 실종 어린이의 혈흔과 일치했다. 이젠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범행은 인정했지만 범행 과정과 그 동기에 대해서는 순순히 자백하지 않았다.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시점에서도 말 바꾸기는 계속됐고 경찰의 수사 논점을 흐려놓기까지 했다. 3월 18일 예슬양 실종 85일째. 예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면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잘 안 들려요. 예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정 씨가 끝까지 실토하지 않자 정 씨를 대동하고 예슬양의 시신을 직접 찾아 나섰다.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흥시 군자천 일대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다. 오후 4시 50분경 드디어 어린아이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를 찾아냈다. 5시 52분. 왼팔이네.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떻게? 최초 발견자가 누구예요? 왼쪽 팔 발견 이후 수색은 활기를 띠기 시작. 사체의 남원이 부분들도 추가로 발견됐다. 여기. 안 보여. 오후 6시 40분경 왼다리와 오른다리, 오른팔, 몸통의 일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어제 시야공단 군자천변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는 부검 실시하고 유전자 감정 의뢰하였으며 실종된 우양인지 여부는 2, 3일 소요될 예정이며 시신 일부가 또 있는지 군자천 주변을 수색 중에 있습니다. 발견한 시신은 DNA 분석 결과 우예슬 양으로 확인됐지만 범인은 계속해서 범행의 동기를 숨기고 있었다. 이때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러 권일영 경위가 정 씨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급파됐다. 국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검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 심리 분석관 권일영 경위. 글쎄, 이건 착오라니까요. 전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던 정 씨. 프로파일러와 대화 중 범행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라포를 소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친밀감 또는 상대방이 이 행동 분석관이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우리가 충분히 편안한 어떤 대화들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화가 나서 그냥 밀었을 뿐인데.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자 정 씨는 마음을 놓기 시작. 엄청난 양의 포르노 동영상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형사님도 남자니까 아시겠지만 그건 단지 자료일 뿐입니다. 좀 보다 보니까 자극적인 걸 원해가지고 좀 더 찾아서 본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성적인 환상, 아주 왜곡된 그런 환상들을 자기 내면에서 계속 증폭시키고 커져오면서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실행하고 싶어지고 이 실행의 단계를 넘어서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가해하는 이런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문이 이어졌다. 1차 탐색전에서는 정 씨의 심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했고 2차 탐색전은 정 씨와 권일영 경위가 독대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끌어냈다. 굉장히 자기가 어떤 그 편집적인 사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고 뭐 그 직장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 경멸한다, 이런 그 아주 왜곡된 인지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여자들은 내가 돈 없고 능력 없다고 근데도 안 해주고요. 사람들은 다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진짜 화가 나고 슬프고. 이야기를 할수록 그동안의 피해의식과 세상과의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범행의 원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본인이 아주 불우하고 어렵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과 같은 그 환경이라든지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건의 집중적인 추궁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사고 과정을 바꾸고 변화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자백까지 결국 유도가 된 겁니다.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정 씨. 담배를 사러 갔는데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해갖고 어깨를 만졌는데 애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으로 데려와서 1시간 정도 성추행을 했고요. 애들이 제 얼굴을 알까봐 겁이 나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 범죄자는 그 오직 성적인 만족, 그 뭐 소아와 관련된 어떤 기호 성량, 이런 것이 이 범죄의 어떤 그 궁극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동이든 아동을 포함한 성인이든 성적으로 굉장히 왜곡돼 있고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이런 느낌 속에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그 추구하는 아주 이런 그 이상 범죄자의 그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 끝내 울음을 터뜨린 피의자 정 씨. 그토록 인정하기 싫었던 여자 어린이 성추행 살해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지난 22일 범행 일체를 자백한 피의자 정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정 씨의 집에서 1차 현장 검증이 있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애들 끌고 들어가가지고요. 나중에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있었고, 바지를 제가 봤는데 벗기고 있는 사실을 알고 성추행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흉내를 한번 내봐. 손을 한번 잡고, 손을 잡고 그 사체를 담는 순서대로 담아주세요.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 이혜진이 사체를 들고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한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인 톱을 이제 갖다 이제 버리는 겁니다.
정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현장 검증을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차 현장 검증은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던 렌트카.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혜진 양과 예슬 양이 혈흔이 남게 된 과정을 재현했다. 이제 문을 이제 닫는 걸로 이렇게 두고 차량이 운전하고 하는 걸 지금 운전하고. 엄마가 차량 잠깐만 나오세요. 좀만 나오세요. 지금부터 피의자가 이혜진 사체 매립 장소인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장소는 권성호 후매실동 길력 야산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이쪽 가는 겁니다. 사체 누군지 알죠? 천천히. 자, 빨리빨리. 자, 갑시다. 그리고 수원시 호매실 나들목 인근 야산에서 두 어린이 중 먼저 발견된 이혜진 양의 사체 매립 현장 검증이 이어졌다. 마지막 현장 검증 장소는 예슬양의 사체가 발견됐던 시흥시 군자천 일대. 예슬양의 사체는 완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자, 지금 시간이 16시 20분. 지금부터 우예슬 사체 유기장소에서 현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피의자가 온 장소가 여기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피의자가 차를 여기다 대고 다리 위로 갔습니까? 아니면 이리로 내려갔습니까? 이쪽으로 내려갔습니까? 피의자가 버린 장소가 좀 한번 톤으로 가르쳐봐요. 이걸로. 여기입니까? 여기? 이거는 좀 내려가겠습니다. 잘 잡아. 조금만 비키세요. 여기 시체가 버렸을 때 이 몸통 부위가 그때 둥둥 떴다고 진술했었죠. 그래서 이 얼로 방향이 일로 흘러갔습니까? 저 위로 흘러갔습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인가?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해. 사건 발생 88일 만에 안양초등학생 실종살인 사건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범죄 행동, 이 범죄자가 왜 이 피해자를 선택을 했으며 지금이 어떤 동기로 이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 해서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기법입니다. 살인의 현장은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고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이번 역시 프로파일링 수사로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희대의 살인마는 검거됐다. 하지만 우리 곁을 떠난 예슬이와 혜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고 유가족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사회, 끊이지 않고 있는 살인의 악몽,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난 3월 13일 전직 야구선수 이호성 씨에 의해 살해된 마포 내 모녀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다정하게 포즈 잡고 활짝 웃고 있는 내 모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범인으로 지목된 이호성 씨가 자살하면서 범행 동기와 행적이 채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일단락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혹들. 한간에는 이호성 씨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얼스토리뮤에서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13일 내 모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녀를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물 속에는 여느 장례식과 달리 아픈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화장이 시작되고 4명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해갔는데 걔는 뭐 진짜 앞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애들 위해서 살았거든. 진짜. 환한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지 못했던 친구에겐 죄책감만 남았다.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혼자 너무 외롭게 살았나 봐요. 그 친구가. 힘들어도 그냥 힘들다는 모습을 잘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가슴에 삭히는 친구예요. 성격 자체가. 모녀 간의 사랑이 유난히 깊었다는 네 사람. 비록 무참히 살해됐지만 함께 떠날 수 있어서 행복했을까. 가족들은 그곳에서도 항상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4명을 한 곳에 담아주었는데 보내는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웃고만 있었던 영정 속 내 모녀. 그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감춰진 살인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했다. 지난 3월 3일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전남 화순에서 발견된 내 모녀의 시신. 사망 추정 시각으로부터 20여일 만이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전직 야구 선수 이호성. 하지만 그도 역시 같은 날 이미 익사체로 발견된 후였다. 자신의 빚, 채권 채무 관계 등으로 해서 재물 관계로 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도 피해자도 굳게 입을 다문 이 사건. 아직도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데 이호성의 행적을 중심으로 내 모녀의 비극 뒤에 감춰졌던 풀리지 않은 의혹을 파헤쳐본다. 2월 15일 오전 김 씨는 집 근처 은행에서 1억 7천만 원을 인출했다. 당시 가방을 들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들어왔던 김 씨의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됐는데 현금을 인출한 뒤 은행 앞에 세워둔 차에 탑승하는 김 씨. 그녀가 탄 곳은 다름 아닌 조수석. 그렇다면 운전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2월 18일 새벽 운영하던 횟집에서 나온 김 씨. 종업원들은 당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퇴근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귀가 후 2딸과 함께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9시경 김 씨 아파트 CCTV 화면에 5차례에 걸쳐 큰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남자가 포착됐는데 저 가방 속에 세 모녀의 시신이 있었고 의문의 남성은 유력한 용의자 이호성이었을 것이다. 2월 19일 새벽 이호성은 김 씨의 큰딸을 만나 김 씨 승용차에 태웠는데 이때 큰딸을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명 전부 얼굴 그러니까 다 멍들고 했으니까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 뒤집어져요. 내가 그래서 나도 흥분해서 막 떨고 했는데 한 구는 예상이 밖에 드러난 것은 잘 보이지 않았고 세 구는 두부하고 안면부 쪽에 좀 찢어져 있었고 또 함몰 골절이 좀 의심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4시간 뒤 화순에서 내 모녀의 시신이 실려 있을 김 씨의 차가 포착됐다. 차네. 56. 거의 맞아떨어져.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는 시간 오고 여기 도착해가지고 저희 CCTV에 확인된 거고 거의 이제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1시간 후 화순의 야산에서 김 씨 큰딸의 휴대전화가 켜졌다. 그 인부들한테 여기 교회 그 표지석을 세우겠다. 이게 지금 이 기초공사만 파주기만 해라. 그러면 나중에 기계가 와서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은 여기만 파주고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날 새벽 화순 공원 묘지에 내 시신을 안매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매장을 해놨더라고요.
2월 20일 오후 김 씨가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에게는 문자 한 통이 도착했는데 여행 중이니 식당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발신 번호는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남성이 내 모녀가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 김 씨의 차를 주차해놓고 사라졌다. CCTV에 잡힌 이 남성, 가방을 가지고 나가던 남성과는 현저히 다른 채고 과연 그의 정체는 누구일까? 3월 3일 김 씨 오빠는 연락이 되지 않는 동생 모녀를 실종이라 판단, 경찰에 신고했고 해외 안 간 건 조회해보니까 사실이고 국내 입장은 개학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늦어서 3월 1일까지는 안 오니까 3월 3일날 신고하게 된 거고 근데 그때부터 야 이게 무슨 큰일 났다. 3월 7일 이호성은 광주로 내려가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만나 1억 7천만 원 중 1억 원을 건넸다. 5천만 원은 형에게 4천만 원은 내연녀였던 차모 씨에게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 씨에게는 심부름의 대가로 1천만 원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남은 7천만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일까? (3월 9일) 밤 이호성은 한강공원에서 차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지자 사랑한다 행복했다는 말을 남겼고 차 씨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3월 10일 새벽 이호성은 익사체로 발견됐고 경찰은 수사 결과 그가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날 밤 전남 화순에 매장됐던 내 모녀의 시신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호성이 내 모녀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이호성이 돈 때문에 저지른 단독범행일까? 뭔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세간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첫 번째 의혹, 공범이 있었다. 가방을 가지고 나왔던 남자, 그리고 차를 가져다 준 남자. 얼핏 보기에도 두 사람의 체구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혹시 차를 가져다 준 사람은 이호성과 공범이 아니었을까? 그날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김 씨 모녀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봤다. 하지만 관리인의 답변은 뭔가 미심쩍었는데 겨울에 이사 왔어요. 겨울에. 작년 겨울에 이사? 네. 어제도 얼마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 보고 얼굴도 애들이랑 다 알았다니까 놀랐어요. 왜냐면 저쪽에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이쪽 잘 안 와요. 글로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 버리지. 김 씨 모녀의 얼굴조차 몰랐다. 하지만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에서는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바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것.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에도 그 상층으로. 그럼 어차피 바깥으로 현관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계단을 통하든 엘리베이터를 통하든. 제작진은 지하 주차장이 어떤 구조인지 두 남성이 찍힌 곳은 어느 위치인지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주차장 입구의 첫 번째 CCTV.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김 씨의 차를 주차했던 남성이 포착된 두 번째 CCTV가 설치돼 있다. 또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아파트 건물로 올라가면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호성이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 제작진이 확인한 것만도 4대. 과연 나머지 공개되지 않은 화면은 어디 있을까? 다른 CCTV 화면이 어디 있는지 경비실에 찾아가 봤는데 경비실에서는 모든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화면도 어딘가 존재한다는 얘기. 이게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지 않아요? 예?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지 않아요? 네, 다 되죠.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화면은 왜 있을 텐데 그것도. 아유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혹시 두 군데의 CCTV 화면이 공범 여부를 밝혀줄 단서는 아닐까? 나머지 것들은 뭐 공개가 왜 안 되는 건지. 이우성이라고 볼 만한 그런 인물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관련한 화면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우성이가 아닌 사진 일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왜 공개를 합니까? 특혜 있다고 우리가 확인이 됐으면은 네. 그거는 수사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우성이가 아닌 거는 또 주민인데 주민을 왜 공개해야 되고 또 이우성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화면 전체가 흐려가지고 이우성이라고 딱히 이거 이우성이다 찍을 만한 화면이 없다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유족들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는데 그 가방 들고 간 CCTV에 나온 인상 동영상의 차이와 주차장에 있는 차이가 있고 네? 또 분명히 그 외곽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분 박살나고
수용식 그 부분에 대한 과학수사에서 정부 사람들에서 공범으로 가야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일모레 잠금 치를 것을 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찾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협박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협박이 있었다면 혼자 가지고는 불가능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CCTV 화면. 바로 은행에서 나가는 김 씨가 탔던 승용차인데 조수석에 탑승한 김 씨. 그렇다면 운전한 사람은 누구일까? 경찰은 이호성일 거라 추정했지만 어디에도 확실한 증거는 없다. 게다가 자살로 입을 답은 이호성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내연녀로 알려진 차 씨인데, 차 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범 여부의 중요한 단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예, 성수대교에서 자기가 택시 타기 전에 이호성 씨가 취해서, 말 그대로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차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들었긴 들었대. 아직까지는 언론에 공개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범행 동기 부분이나 그 다음에 마치 주범이 아닌 듯한 어투로 말했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다,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거기에 대한 사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한 범죄 심리학 교수는 차 씨의 증언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같이 따라갔던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냐. 다리 위까지 따라갔었다는 진술이 사실은 이 사람의 자살 가능성을 좀 더 심증을 확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틀림없이.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그 사람의 자살을 확인시켜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여자의 의도가 과연 뭐였냐. 이런 거는 더 캐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의혹, 내 모녀를 살해한 목적이 1억 7천만 원이다. 김 씨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받고도 4명을 살해한 이유가 과연 1억 7천만 원일까? 제작진은 이호성의 고향 지인을 만나 그의 채무관계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승용영마장 건으로 타격이 컸어요. 양반형도 마찬가지로 투자하고 또 개인적으로 돈도 현금으로 많이 빌려주고 막 그랬어요. 걔가 그거 하나로 내일 모레 곧 해가 난다 했는데 순천에서 막 시민단체 반대하고 난리를 친 통에 그걸로 얘가 벌어봤어요. 그걸로 작살이 났어요. 이호성이 경마 사업으로 빚을 졌다. 2003년 전남 화순에 스크린 경마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이호성. 사행성이 짙다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시민단체 일원이었다는 사람을 만나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실내에서 그냥 그야말로 경마하는 거잖아요. 도박이고. 우리는 도박장이다. 도박장이고.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라. 마사회의 무책임한 통보로 결국 이호성은 경마장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심지어 쫓기는 신세가 됐다. 이호성 씨가 결정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순천시로부터 건물이나 집회 및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을 허가를 받지 않은 시점에서 주식회사 호성프라자와 가계약을 맺어요. 마사회가. 가계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조건부 계약이잖아요. 조건을 따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호성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호성을 수백억 원 빚더미에 앉게 한 경마장 사업.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범행 동기가 풀리지 않는다. 수백억의 빚이 있는 사람이 과연 1억 7천만 원 때문에 4명이나 죽였을까 하는 것. 이해가 안 돼. 그 200 몇십억 빚에 1억 7천만 원 보태줘봤는데 세도 안 나는데 그걸로 사람을 죽였을 그것 때문에 계획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돼. 또 이미 김 씨를 통해 1억 7천만 원을 받은 상황에서 굳이 살해를 해야만 했던 이유도 의문으로 남는데,
7천이라는 돈 하나 때문에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뭔가 근거로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돈은 1억 7천이 맞지만은 그 1억 7천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게끔 했던 상황적인 증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전혀 그런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궁금하고 아쉬운 점은 사건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도 단순히 1억 7천만 원 때문에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여자가 준 게 아니잖아요. 빌려준 거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이호성을 여러 가지로 괴롭혔을 가능성 같은 게 있고요. 단순히 1억 7천을 돌려주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얘기가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 이호성을 잘 알았던 지인들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거란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는데 사람이 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짓을 할 놈이 아닌데 아주 우발적인 뭐 상황이 돼서 일이 커져본 통에 지가 이제 이걸 뭐 안 되는 범죄를 하려고 그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4명이씩 나서 애들이 죽었잖아. 평소 다혈질이었던 이호성이 다툼으로 인해서 살해를 하고 증거 은폐를 위해 매장했을 거란 추측. 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마 글쎄 욱하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뭐 금전 관계가 됐든 무슨 관계가 됐든 간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한번 이제 쳐부르는 거 힘도 장사라서 한번 쳐가지고 아마 그랬을 경우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아마 일가족을 다 죽였다는 것이 참 그랬다고 봐야지 아마. 하지만 인상학을 연구하는 교수는 이호성의 성격상 우발적 사고는 아닐 거라고 추측했다. 이제 우발적으로 한다면 이게 좁고 이게 칼기처럼 됐을 때 순발력이 있으면서 우발적으로 한다는 건데 미간이 좁고 얼굴형이 갸름한 사람은 순발력이 있고 우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호성처럼 미간이 넓고 턱선이 둥근 사람은 무슨 일이든 계획적으로 실행할 인상이라는 것. 이 범행도 계획했을 거라는 추측이다. 우발적인 것보다는 이 부위가 넓기 때문에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한 부분이 얼굴에서 많은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호성은 1억 7천만 원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일까? 그렇다면 1억 7천만 원의 용도는 무엇일까? 또 형과 차모 씨, 이모 씨에게 준 1억 원 이외에 남은 7천만 원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것일까? 경찰은 경륜장에서 썼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이호성이 차 씨를 만나는 동안 들렸다는 일산의 한 스크린 경륜장. 이호성은 경찰의 추측대로 이들 사이에서 경륜을 즐기고 있었던 걸까? 여기서 7천만 원을 쓴다는 게 가능한 걸까? 하루에 몇 천도 잃을 수 있어요? 몇 억은 못 잃어요. 아유. 그럼요, 몇 억은 못 잃어요. 잃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럼요. 몇백억의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거는. 하지만 경륜장에서는 하루 최고 베팅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 씨와 함께 있는 동안 경륜만 했다고 하더라도 7천만 원을 잃는 것은 무리인데 어느 바보가 한 장고에서 계속 사겠어요. 지금부터 사기 시작하면은 벌써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7군데 벌써 7장 사죠. 2층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면은 한 15장은 산다고. 2층은 더 크니까. 아니, 얼굴이 작아지더라. 일일이 어떻게 하긴 해. 그냥 한 장 샀다가 좀 이따가 또 한 장 사면 살 필요 있어요. 22개 창고에서 10만 원씩 하루 평균 13경기를 하면 총 2,86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7천만 원을 경륜장에서 탕진했을 거란 추측도 무리는 아니다. 과연 이호성은 경륜장에서 7천만 원을 썼을까?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너무 같았대. 아니, 와서 소라 부리고 기다려. 여기서 소란 부리고요? 왜요? 뭐, 10만 원권을 뭐, 계속 안 끊어준다고. 10만 원권을 계속 안 끊어준다고? 한 달씩 안 끊어주는데, 계속 안 끊어준다고. 이호성의 얼굴이 많이 알려진 탓에 편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호성은 도대체 7천만 원을 어디에 썼을까?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공범에게 살해금을 준 것은 아닐까?
세 번째 의혹, 이호성 주변의 실종과 자살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한테도 연락 와갖고 뭐 사업이 있는데 돈을 좀 대라. 이호성이 왔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었지. 근데 전혀 이렇게 출정까지 된 일은 안 보이게 빛이 많아서 이제 잠수 타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년 전 실종된 이호성의 동업자 조모 씨. 혹시 여기가 그 씨 댁인가요? 누구 찾는데요? 여기가 씨 댁인가요?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요? 아, 그 예전에 그 사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몰라요. 이웃집에 부모님 산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족들도 모르는 조모 씨의 행방. 그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조 씨는 잠적한 것일까 실종된 것일까? 이 사건에 이호성도 관련된 것은 아닐까? 게다가 9개월 전 자살한 김 씨의 전 남편. 그의 자살과 이호성이 관계 있을 거란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소천하신 거예요? 6월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작년 6월이요? 예.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거는 뭐 기자시면 잘 알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저희가 알기로는 우울증이다. 저희들도 자세히 몰라요, 솔직히. 사이는 진짜 좋았어요. 다 애들이고 뭐 작은어머니고 그리고 돌아가기 전까지는 뭐 다 사이 좋았어요. 뭐 이 씨가 개입돼서 우울증 앓으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말고 마련된 게 많죠. 그런데 제작진은 김 씨가 운영하던 식당 주변에서 김 씨와 친분이 있었던 상인을 만나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도 행패를 부려서 못 살게 구는 행패를 부려갖고. 전 남편분이요? 가게에서 그럼 행패를 부리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건 잘 모르죠. 가정 생활이란 뭐. 알기로는 그 후로 자살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난 봤어. 키도 작고 근데 막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뭐 때문에는 모르겠는데 막 행패 크게 부렸어요. 막 탁자 다 부셔지고. 우울증 앓고 계셨다고 막 기사가 났던데 그런 게 사실이었나요? 그건 모르겠어. 그 정도는 모르고 술을 많이 친 것 같더라고. 술을 많이 쳤는데 막 이제 무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부시고 그런 거 그거는 봤어요. 김 씨의 전 남편이 가게로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고 그 후 얼마 안 돼 자살했다는 것. 평소 근처에서 김 씨를 지켜봐왔던 그녀는 그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상인의 입에서 더욱 놀라운 얘기가 이어졌다. 그 주위에서 이호성 씨도 그때 봤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호성인지 그게 몰라서 그냥 나와 와서 저 젊은 남자가 와서 그 사람이 와서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 그 애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친구라고. 싸울 때요? 김 씨와 남편의 다툼 가운데 이호성이 있었다? 그냥 엄마 친구라고. 참 이호성인지 누군지 한번 봐서 모르는 거야. 과연 그는 이호성이었을까? 김 씨 전 남편의 자살에 이호성도 관계가 있는 것일까? 꽃 같은 내 모녀는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한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구스타 이호성. 피해자도 가해자도 싸늘한 주검으로 남아 추측만 난무하게 된 사건. 과연 그들의 죽음 속에 묻혀버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